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3일저널의 편집기획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인천에서 가정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김명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에 안 나오지만 오늘 한 100분 정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라 따로 소개는 안 드리고 이따 식사하시면서 간단하게 서로 인사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앞으로 일정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진보정치의 미래와 사회민주주의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부터 8월 9일이죠. 11월 22일까지 격주로 토요일날 저희가 8강에 걸쳐서 강연과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우리 그 3일저널의 그 편집위원장님이신 정승일 박사님께서 사회민주주의와 경제사상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그 강연을 해주실 거고요. 중간중간 이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점심 식사 하시고 토의 시간은 또 따로 있으시니까 그때 메모를 해주시면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 박사님께서 이 압축적으로 이 한 50페이지짜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들려지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가급적 이제 12시 지금 10시 15분인데 12시 10분까지는 끝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뭐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치울게요. 됐어요? 위치가? 됐어요. 지워야 됩니다. 그런데? 나가시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그 표지에 그냥 그 제가 할 강의의 내용의 그 제목만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그 앞에 한 절반 정도는 그 제가 다른 데서 얘기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쓰지도 않은 적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처음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얘기들, 그러니까 자본의 집중 쪽은 이제 작년 말에 나왔던 책, 박근혜 그네노믹스 비판하는 책, 거기 나와 있는 얘기를 좀 더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노동당 쪽 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지금 그분들하고 연관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뭘 착각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80년대 이제 마르크스주의 그 경제학이 많이 보급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이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해서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토론이 되지 않은 채로 그냥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과 연관돼 가지고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이 기존의 그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 기존의 마르크스 경제학의 그 요소들을 가져오면서 또 그거를 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만들어졌던 그 마르크스의 사상이 20세기 그 지난 100년간의 경험을 다 녹여낼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경험까지 포함해가지고 지난 이 100년간의 역사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1페이지에 나온 제목이 자본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 그리고 복지국가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노동력의 상품화라는, 노동력을 상품화한다는 거, 그리고 탈상품화한다는 거,
그리고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과연 어디까지가 자본주의라는 문제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제목이 이른바 생산수단의 소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건지 이제 말하자면은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특히 노동당 같은 경우에 지금도 사회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고 사회주의란 곧 국유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럼 국유화를 하면 전부 다 사회주의가 되는 건지 우리 한전이라든가 뭐 가령 과거에 옛날 이 박정희 정부 때 이 국유화된 기업들이 많은 건데 그러면 그게 사회주의인 건지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는 그 자본의 집중 내지는 우리나라 경우에 이제 경제적 집중 문제랑 연관되는 재벌 문제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5번에는 이제 5페이지에는 그 재벌 개혁의 가장 그 강점을 지녔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상이 이른바 진보적 자유주의예요. 말하자면 재벌을 깨자, 해체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좌파 운동 역시 뭐 당연한 거지 재벌을 깨고 해체시켜야지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그 뒤에 얼마나 그 잘못되어 있는 분석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좌파 사상과 얼마나 무관한 얘기인지에 대한 얘기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6페이지에서는 이제 그랑 연관돼 갖고 진보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이른바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한국의 이 정말 이른바 정통 좌파들이 경제 사상에 있어서 얼마나 그 한계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본입니다. 자본이라는 얘기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얘기가 자본주의를 얘기를 해요. 마르크스가 썼던 그 이 책 마지막 그 유제학 중에 하나가 자본론이죠. 독일어로 다스 캐피탈이라고 해요. K죠 이게. 자본에 관한 거예요. 근데 원래 마르크스가 그 죽기 전에 남긴 여러 가지 글들을 보게 되면은 자본에 대해서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해서 쓰려고 했고 국가에 대해서 쓰려고 했고 그 다음에 세계 내지는 뭐 세계시장 요즘으로 치면 이제 세계화죠. 이런 거를 다 쓰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이 양반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바람에 뭐 불과 67세인가 돌아가셨어요. 폐암인지 뭔지 해가지고. 뇌졸중. 네? 뇌졸중. 뭐 그게 다 이제 고혈압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담배 피고 막 이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고혈압으로 죽은 거예요. 뇌졸중 이런 거 담배 많이 피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걸 하나도 못 쓰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원래 구상했던 거에 아주 일부만 그냥 남겨놓고 죽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안에 애매모호한 것들도 많고 더군다나 이 양반이 죽은 게 1883년인데 그 당시에 자기가 알고 경험했던 그 이외에는 말하지 못한 거예요. 당연히 무슨 뭐 이 양반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모든 걸 다 얘기를 합니까? 그 중에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오늘 강의할 거랑 나오는데 오늘 뭐 이 세계화라든가 세계화까지 얘기하진 않겠지만은 국가, 노동 이것과 연관되는 얘기가 이제 오늘 얘기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막스를 넘어가는 엄청난 위대한 사상가라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이 뒤에 거랑 연관되는데 먼저 일단 자본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자본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본과 자본가를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캐피탈리스트라는 말이 나오고 자본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자본론 3권에 가게 되면 이 자본가를 또 여러 개로 나눕니다. 여기 제가 보신 것처럼 이 자본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본이라는 걸 넘어서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거든요. 근데 자본론에 보면 이 자본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사회적 관계로 얘기를 해요. 이건 관계지 인간이 아니에요. 자본가라는 건 말하자면 자본주의적 그 생산관계 안에 있는 인간에 관한 거고 자본은 그냥 인간관계 내지는 사회적 관계 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냥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자본이라는 거는 기업이에요. 자 그럼 자본주의를 폐지한다는 게 뭔가? 기업을 없애버리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기업을 없애고 깨버리고 해체시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업은 나쁜 거고, 특히 대기업은 큰 악마고, 중소기업은 작은 악마니까 좋은 거구나마, 대기업은 나쁜 악마니까 완전 깨버려야 되고, 특히나 재벌같이 대기업들이 모이는 거는 악마 중에 악마니까 다 이건 나중에 조져버려야 되는, 이런 식의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른바 이거는 마르크스의 사상과 전혀 무관한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도덕이라는 걸 깔고 있는데,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그냥 도덕적으로 이 역사를 몰아보지 않았고, 더군다나 뭐 공산당 선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마르크스의 저작을 보게 되면은 대공업의 발전, 여기 굳이 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공업의 발전이야말로 자본주의가 이룩한 엄청난 문명적 성과이고, 그와 동시에 대공업의 발전이 없이는 그 다음의 역사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조그만 자본은 조그만 악마고 대자본은 대악마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 얘기도 맞지만은 그와 동시에 이 커다란 악마가 만들어내는 문명적인 작용, 그게 만들어내는 그 기술력, 생산력, 이런 것들 없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이게 바로 이른바 역사의 변칙법이에요. 변칙법이라는 게 뭡니까? 악마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좋은 세상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악마적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인류의 역사가 좋은 놈들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뒤집었다가 다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변칙법이에요. 경제적인 얘기만 하자면은 이런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는 핵심은 이런 겁니다. 마르크스 경제학의 이제 핵심은 뭐가 있냐면은, 자본이 있으면은 노동이 있죠. 노동자들은 임금 노동을 해요. 말하자면 이제 월급 받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죠. 자본이 있고, 이 자본은 기업이에요. 기업이라는 건 법인격입니다. 말하자면 기업 그 자체가 법적으로 인격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의 주체가 될 수가 있고 누군가를 고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기업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그 뒤에 자본가라고 하는 개인들이 있지만은 이 개인과 무관하게 자본가가 없어도 법인기업이 존재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임노동자들이 법인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제 얘기는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본을 축적한다 합니다. 축적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고 나서 자본가들이 이제 이익을 얻죠. 이걸 잉여가치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착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제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뭐 억누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착취한다고 했을 때 임금을 받고 나서 나머지를 누가 가져가냐? 자본가들이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죠. 먼저 기업에 들어가요. 회계 원리상 먼저 기업에 들어가고, 이 기업에서는 회계적으로 나눕니다. 이거를 잉여가치로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신문제상에서 맨날 떠들어지는 사내유보금이에요. 지금 최경환 장관이 사내유보금을 너무 많이 쌓아놓는 그 기업들한테는 세금을 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익잉여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계상 이거를 너무 많이 쌓지 않자는 건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회사에 있어서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월급을 좀 많이 받으면 남는 돈이 있으니까 그걸 저축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회사들이 돈을 일단 모아서 저축을 하는 게 바로 이익잉여금이에요. 이게 저축이에요. 이 저축을 쌓아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지출을 하죠. 필요할 때 뭐냐? 언제냐면은 종업원을 신규로 채용한다랄지, 아니면은 생산 설비를 갖다 또 새로 들여놓는다랄지, 아니면 뭐 연구 개발을 한다랄지 할 때 이 저축한 돈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럼 이 이익잉여금의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자본가한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 이익잉여금의 법적 소유 주체는 법인기업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법인기업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의 형광이 달라져요.
말하자면은 법인기업의 주인이 이건희 회장이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과 그 일당이다. 그럼 이 양반들이 이 기업이 법인기업의 것이긴 하지만 이 법인기업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배당을 더 많이 할지 아니면 종업원들한테 보너스를 줄 수도 이거 가지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배당도 안 하고 임금도 덜 주지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설비 투자 아니면 뭐 차세대 뭐 이 갤럭시 뭐 S6라든가 이런 것들 개발할 때 R&D가 막 10조 정도 필요하다. 그럼 이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거 결정하는 건데 문제가 이제 이런 겁니다. 기존의 그 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 보면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거랑 연관돼갖고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최경환 장관이랑 연관돼서 나오는 얘기인데 배당을 늘리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당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주주들이죠. 주주란 바로 소유권자들이에요. 이건희 회장도 있고 거기에 아니면 소액주들도 있고 지금 요즘에 웃기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사내 유보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나온 얘기가 야, 사내 유보금 많이 쌓아놓지 말고 투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배당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뭐 종업원들한테 임금을 주거나 이 세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원래. 근데 요즘 나오는 얘기는 배당 늘리자는 얘기 말고는 나머지 두 얘기는 다 없어졌어요. 임금 늘리자는 얘기는 아예 사라져버린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이제 뭐 어디를 뒤져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사르코지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르코지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했냐면은 배당을 굉장히 많이 늘린 기업들을 처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배당을 늘리게 되면 결국 뭔가 회사 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배당을 늘린 그 기업들한테는 법을 정해가지고 종업원들한테 1인당 100만 원씩 그 해에 월급을 주지 않으면은 이 세금을 때려버리겠다 얘기해버렸어요. 사르코지가 우파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좌파적인 그 정당들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겁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볼 때 겁나서 그런 거보다는 뭘 몰라서 그런 거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이거랑 연관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긍정성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본주의의 그 역사적 사명이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익잉여금이라는 거를 배당을 하지 않고 배당이라는 게 결국 자본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들한테 가는 건데 소유권자들한테 가는 거를 최대한 줄여버리고서 이 이익여금을 최대한 재투자에 사용한다면 이 자본주의가 과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이유가 있다는 건지에 대해서 묻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 자본주의가 지난 200년 동안 그 굉장히 많은 그 도덕적인 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생존력을 유지해왔고 사람들로부터 정당성을 그 받아왔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자본주의라는 게 분명히 자본가들, 말하자면 이 배당을 얻는 자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그와 동시에 끊임없이 재투자를 했고 그 과정에서 생산 설비를 확충을 했고 생산 설비를 확충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엄청 높아졌어요.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건 말하자면은 옛날에는 그냥 한 뭐 10,000명 정도가 투입돼갖고 자동차 한 대를 만들었는데 지금 한 10명 정도가 투입돼갖고 하루에 자동차를 몇천 개씩 만들 수 있어요. 엄청난 생산성을 높였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거예요. 누구나가 다 요즘 같은 경우에 웬만큼만 돈을 벌면은 자동차를 하나 가질 수가 있게 됐는데 말하자면 100년 전에 유럽의 귀족들이 꿈도 꾸던 그런 정도의 풍요가 생긴 겁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재투자를 한다는 건 동시에 뭐냐면은 설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노동력을 더 채용해야 돼요. 노동력을 계속 채용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질임금이 올라갈 수가 있죠. 더군다나 실질임금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일자리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생산성이거든요.
말하자면 옛날 100년 전에 그 노동자들이 꿈도 못 꿨던 자동차를 이제는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정규직 경우에는 조그만 차라도 하나 살 수 있을 정도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 선진국 노동자들조차도 100년 전에 꿈도 못 꾸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본주의가 그나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사내유보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재투자로 돌릴 것인지. 재투자라는 게 바로 일자리고, 그게 바로 정규직 일자리고, 그리고 더군다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굉장히 강조한 거였지만은 생산 설비만 돌리는 게 아니라 기술력을 높여요. 말하자면 삼성전자가 끊임없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현대차, 기아차가 끊임없이 차세대 자동차를 만들고 연료전차를 만들고 이럽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력이 높아지게 되고 기술이 발전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과학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 과학이 발전하려면 철학이라든가 인문학 전체가 사실 다 연관돼서 다 발전돼야 되고 이 과정 속에서 말하자면 자본이 축적되고 재투자되는 과정 속에서 지난 200년, 300년간의 자본주의가 인류가 지난 3000년 동안 일으켜냈던 기술력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문명을 맞춰서 키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옹호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완벽한 세상이 아니고 그리고 여전히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지금 뭐 많은 환경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그냥 갑자기 농촌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만약에 좀 우리가 그대로 그냥 조선시대 200년 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은 그 조선시대의 그 이 삶의 수준으로 돌아갔을 때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가 60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꺼졌어. 저기 내려가서 완전히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할게요 그냥. 말하자면 지금 5천만 국민 중에 5천만도 아니죠. 그냥 북한까지 합치면 7천만 명이니까 7천만 명 중에 10분의 9, 90%가 삶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 나라에서 이민을 떠나거나 아니면 그냥 굶어 죽거나 하고 10분의 1 정도, 600만 명 정도만이 한반도 전체에서 살 수 있다는 게 바로 조선시대의 삶인데 그거를 갈 수 있는 거는 말하자면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 중산층, 대한민국 10% 정도는 그런 식의 생태주의적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나머지 90% 특히 없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환경을 지금 파괴한 한이 있더라도 일정 정도 자동차를 생산할 수밖에 없고 반도체 생산할 수밖에 없고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런 현 상태에서 차츰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인 기술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당장 그냥 내일 모레 무슨 뭐 사회주의 정권이라든가 무슨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냥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 우리가 셧다운 시킬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냥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마르크스가 살았던 19세기만 하더라도 노동조합이라는 게 별로 발전이 안 돼 있었어요. 뭐 태동계에 있었습니다. 특히 산별노조 같은 그 노조는 이 마르크스가 죽은 이후 시기에 주로 19세기 말에 발전하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그 트레이드 유니언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영국에서 만들어졌고 영국의 노동조합은 이 말하자면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단순 노동자들이 아니라 뭔가 숙련동이었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옛날로 치면 아주 그냥 고급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길드 시스템이랑 연결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산별노조라는 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주로 영국 쪽이 아니라 독일이라든가 스웨덴처럼 후발공업화를 한 나라들이고 이 나라들은 이제 이 영국보다 느리게 공업화를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대공장으로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한 50년, 100년에 걸쳐갖고 기업들이 조그만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울산에 현대차 공장을 30만 대 짓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갑자기 몇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그냥 모이기 시작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80년대 중반에 이 노동조합이라는 걸 처음으로 민주화 대투합 과정에서 만들어낸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른바 노동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 시장이라는 거는 경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공급자가 있죠. 노동자들. 수요자들이 있어요. 기업들. 양자가 경쟁을 합니다. 노동자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자기 몸값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 조건이 좀 좋은 데로 가려고 하고 있고, 여긴 이제 조금이라도 좀 자기 회사에 좀 잘 맞으면서 그러면서도 좀 임금을 좀 원하는 게 좀 낮은 사람들, 이 사람들 원하고 있죠. 이래서 이제 경제학에 따르면은 이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선에서 임금이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생계비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물론 생계비라는 말 자체가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은 뭐 사람의 눈높이라는 게 다 다르니까. 특히 이제 여기 백승호 씨도 계시지만은 요즘에 대학을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투입한 교육비가 거의 뭐 1억에서 2억이 넘어가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대학을 나온 그 우리나라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받는 그 월급 수준이 부모가 투입한 그 이 투입 비용보다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말하자면 시장 원리에서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장에서 실패가 일어나는 건데 자 아무튼 이런 시장입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노조가 만들어져요. 노조라는 건 뭡니까? 독점체예요. 독점이라는 건 반경쟁 조직이에요. 말하자면 현대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다른 게 아니라 노조가 현대차 노조에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독점을 형성해버린 거예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안 일어나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그러면은 외부로부터 대체 인력을 투입할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노조의 커다란 위협이죠. 대체 인력을 투입했다는 것 자체가 경쟁을 한다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는 건데 아무튼 노조라는 거의 핵심은 결국은 노동시장에서 공급을 독점시키겠다는 겁니다. 독점화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성공하면은 임금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뭐 이럴 경우에 이제 뭐 많은 힘들이 들어오죠. 뭐 정부가 나서갖고 공권력이 투입돼갖고 이걸 깨버리려고도 하고 대체 인력이 투입됐을 때 그걸 노조가 막는데 이 노조가 또 저항하는 것도 깨버리려고 하고 이게 지난 200년간의 노동운동의 역사였어요. 뭐 미국에선 다이나마이트가 던져지고 뭐 이런 거였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만약 노조가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국가라는 거 국가를 우리 편에 서는 국가 권력이 등장해가지고 이것을 말하자면 자본 쪽의 그 이 저항을 막아버린다. 그러면은 노조랑 국가의 양자 협력을 하게 되면은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 이 국가 중에는 뭐 경찰력도 있지만은 이 뭐 최저임금제라든가 최저임금제라는 게 말하자면은 국가가 일종의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최저임금 이하를 주는 그 사업주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것도 공적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산별노조를 법적으로 의무화시켜버려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유럽에도 그렇지만은 미국의 경우에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30년대 중반에 이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까지만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미국의 이 포드 자동차 이런 데서 파업이 일어나면은 그냥 바로 그냥 이 헨리 포드가 이제 자기 눈에 그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포드 자동차에는 노조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했던 유명한 그 어록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 이병철 회장이 이어받고 지금 이건희 회장이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삼성의 노조가 들어가는 건 뭐 이제 죽어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유명한 헨리 포드 그 공장의 그 모델이 바로
찰리 채플린이 만든 그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있죠? 그게 이제 그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조차도 30년대 중반에 노조가 만들어져요. 노동운동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으로 강제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산별노조가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노조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냥 원인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이른바 집권 세력, 특히 진보적인 집권 세력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조차도 산별노조를 입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별노조가 노조의 힘에 의해서 전국적인 단위에서 조직된 경우는 제가 단언컨대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다 1920년대, 30년대에 3인당 정부가 집권하거나 유럽에서 아니면 미국처럼 가장 진보적인 민주당 정부였던 루즈벨트가 집권하거나 집권해갖고 법으로 강제버리니까 그게 된 거지 법적 강제 없이 산별노조가 그냥 알아서 그냥 이 바라지는 협상 파트너도 나오지도 않는 그 자리에 가서 이런 것들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노조, 산별노조, 국가 권력 이런 것이 모여가지고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 궁극적인 결과가 뭡니까?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그 30년대 이후에 미국을 보게 되면은 30년대부터 실질임금이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70년대 말까지. 실질임금이 계속 올라갔고 이른바 이 자본 쪽 있죠. 자본 쪽이 갖고 있는 자본이라는 건 여기서 기업이 아니라 최상위 1% 가장 부유한 1%의 소득 비중이 1929년부터 뚝 떨어져 이렇게 79년까지 떨어집니다. 말하자면은 자본가 개인한테 가는 몫은 줄고 노동자들한테 가는 몫이 계속 늘어난 겁니다. 이게 저는 복지국가의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복지국가라는 것이 단지 세금 얻어가지고 이 노동자들한테 주는 이런 것도 했고 그와 동시에 좀 전에 얘기처럼 산별노조라는 걸 법령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인 임금을 갖다 위로 다 올려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자본주의 황금기가 나타난 겁니다. 자본주의가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임금 인상이 되니까 이 높아진 소득을 소비를 했죠. 소비라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에 50년대부터 50년대, 60년대 처음으로 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자동차를 갖게 되고 자기 집을 갖게 되고 그런 일이 미국만이 아니라 독일의 경우에도 전쟁 때까지만 하더라도 독일 경우에도 폭스바겐 이런 자동차를 갖고 있는 거는 독일 국민 전체 아주 일부에 불과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차 이름도 폴크스바겐이에요. 인민의 자동차예요. 누구나가 다 자동차를 한 대씩 갖게 하겠다는 게 바로 나치의 목표였어요. 왜냐면 나치조차도 원래 내셔널 소셜리즘이라 해가지고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는 사회주의라는 게 뭐냐? 딴 게 아니라 그냥 평등하게 누구나가 다 복지를 누리고 똑같은 삶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치의 이데올로기 속에는 인종주의 내지는 민족주의, 쇼비니즘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지만은 상당 부분 사회주의적 냄새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이 죽기 살기로 그냥 히틀러 체제를 갖다 옹호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무튼 임금 인상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들어갑니다. 복지국가예요. 복지국가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재분배라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임금을 자꾸 올리는 거 이런 거를 재분배가 아니라 그냥 소득의 분배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을 걷어갖고 복지를 하는 거는 재분배라고 얘기해요.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천적 분배고 이거는 이제 재분배예요. 여기서 두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소득에는
개인 소득이 있고 법인 소득이 있습니다. 개인 소득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두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노동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있어요. 그 자산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주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가증권 내지는 부동산. 말하자면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을 가졌기 때문에 그 소유권 때문에 그냥 수입이 들어오는 거니까 일종의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고, 노동은 이제 이른바 근로소득이죠. 자, 그 다음에 법인소득이 있어요. 법인소득이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이익이용금 있죠? 뭐 그 전에 이제 법인소득 중에 이제 먼저 영업이익이 있고 비영업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서 은행한테 이제 이자 같은 걸 내고 나면은 남는 소득을 경상이익이라고 그래요. 경상이익에서 법인세를 내고 나서 남는 이익을 순이익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다 아시죠? 대체로 그냥 막 기본적인 회계 얘기입니다. 이 순이익 중에서 배당을 하고 남는 이제 돈이 바로 이익잉여금인 겁니다. 이게 법인 소득인데, 아까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법인 소득의 궁극적인 그 처분권은 법인한테 있는 겁니다. 이제 아직 안 왔는데 2006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저 이 노동당, 지금 노동당의 김종철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 TV 토론을 보면서 약간 제가 기겁을 한 적이 있는데, 김종철 후보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본인이 이제 병역 특례를 받아가고 벤처기업에서 일을 했는데, 벤처기업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 기업이라는 것이 아주 나쁜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자기는 하여튼 뭐 기업을 갖다 뭔가 뭐 하여튼 없애는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제가 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그 당시 진보신당 내지는 민주노동당이었죠.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은 기업이라는 걸 아예 없애버릴 모양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만 그런 느낌이 든 게 아니라 아마 그 방송을 갖다 본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저는 이게 굉장히 커다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법인기업의 존재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지난 200년간 그 서구에서 발전해온 뭐 사회주의가 됐건 공산주의가 됐건 사회민주주의가 됐건 간에 이런 이른바 좀 약간 좌파적인 냄새가 나는 그 이 사상들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는 기업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기업의 주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업의 주인이 자본 내지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하게 만들 것인지 운명을, 아니면은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 내지는 없는 사람들이 그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게 만들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업 그 자체를 적대시하고 도덕적으로 문제 삼는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반기업주의가 되는데, 이게 아나키즘하고 바로 연결돼요. 말하자면은 이 녹색평론에 계시는 그 김종철 교수님 있죠? 이분이 입만 열면은 자본주의를 비판하시면서 자본주의에서는 뭔가 국가도 나쁜 거고, 그러니까 반국가주의고, 그와 동시에 기업 그 자체는 나쁜 거기 때문에 반기업주의. 그게 뭡니까? 생태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도시에서는 안 되니까 농촌으로 다 귀환을 해야 된다. 농촌에서 이제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생태공동체를 만들어갖고 비영리적인 활동을 하는 거. 이거 말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의 그 진보 쪽에 굉장히 많이 침투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한은 저는 우리나라 진보, 특히 노동운동이 제대로 된 방향을 만들 수가 없고, 실제로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이렇게 지멸되어 있는 데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지금 만들 수,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현실을 보지 못하니까 명확한 목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임금 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번. 임금 인상이 계속 돼가지고 이 법인기업 이익이 나오면 이제 법인기업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좀 전에 얘기처럼 산별노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 국가의 법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임금이 계속 인상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한번 그냥 사고 실험을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임금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1년에 그 연봉이 뭐 잔업수당 같은 거 다 합쳐갖고 뭐 8천만 원, 뭐 9천만 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 계속 높여갖고 한 뭐 3억, 4억 정도 올렸다고 생각합시다. 연봉을. 그럴 경우에 과연 그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줄겠죠, 아무래도. 그죠? 이게 줄게 되면은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첫째로 법인 쪽으로 가는 이익이 줄어요. 말하자면 사내유보금이 줍니다. 그죠? 또 하나 자본 쪽으로 가는 배당금도 줄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럴 경우에 회사에 재투자할 돈이 없어요. 재투자할 돈이. 공상적인 일인 것 같죠?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어디서냐?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났어요. 유고슬라비아의 그 티토가 스탈린을 비판하면서 노동자 자주관리라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회사 대표를 뽑고 그 다음에 자주적으로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왕이에요. 말하자면 현대차, 기아차의 왕이 정몽구 회장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소액주들도 아니고 거기 노조가 왕이니까 잘 됐네. 우리 이익 난 거 그냥 다 월급 받자. 막 올린 거예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남는 돈이 없어. 남는 돈이 없다 보니까 재투자할 돈이 없죠. 재투자할 돈이 없다는 거는 설비 투자할 돈도 많지가 않고 기술력 향상시킬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성장이 안 돼요. 기술력도 발전이 안 돼요. 말하자면은 경제 전체는 정체 상태인데 임금은 계속 올라가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하자면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월급쟁이들은 훨씬 더 소득이 늘어나니까 수요는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진행돼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뭐 자동차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농산물도 똑같은데 농산물 생산은 늘어나지 않는데 그죠? 농산물 생산을 위한 뭐 설비 투자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기술 발전이 진행된 것도 아닌데 근데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농산물 수요는 많아졌는데 생산량은 그대로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인플레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유고슬라비아 체제가. 이 얘기가 이제 지금이랑 또 연관되냐면 현재 노동당의 그 강령 중에 가장 중요한 강령이 노동자 자주관리입니다. 진보신당 후신인 노동당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노동자 자주관리예요. 노동자 자주관리라는 것이 일정 정도 저는 뭐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그 진보적인 세상에서 중요하게 채택해야 될 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 내지는 종업원들의 대표가 회사에 어떻게 뭐 이사회의 절반 내지는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많게 이렇게 참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의 그 입지를 강화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문제는 이것이 회사에 있는 그 노동자들의 이기적 이익이 있죠. 이것에 의해서 움직일 경우에는 거시경제 전체 시스템에서 사회적 통제가 일어나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뭐가 구별되느냐면은 노동자 자주관리라는 거는 자기 회사에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이익만 고려하고 있는 시스템이지 나라 경제 전체의 이익을 갖다 어떻게 증식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 경제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는.
여기서 중요한 게 국가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를 얘기를 했고 거기서 스탈린을 얘기를 했는데 스탈린의 그 이 사회주의 경제를 국가 사회주의라고 하거든요. 티토의 사회주의는 이제 말하자면 국가 사회주의가 아니고 국가는 최소 역할만 하고 일종의 기업들이 자율성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나라 경우에 지금 그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국가는 무조건 나쁜 거라는 그 사상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좌파 진영 내부에 전반적으로 좀 파져 있습니다. 그게 특히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게 노동당 쪽이에요. 그 아나키스트들도 굉장히 많고 신자파가 특히 그런 식이고 그리고 그런 영향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노동운동도 지금 자유롭지가 못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티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제 국가 사회주의다. 지난 그 한 달 전인가 아니면 7월 15일인가 7월 10일경에 박노자 교수가 한겨레 신문에다 칼럼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나는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닌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 그 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한 열흘 전에 이제 반박하는 글을 첫 번째 걸 썼는데 지금 두 번째 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테마가 뭐냐면은 박노자가 이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은 복지주의 비슷하다. 말하자면 세금 걷어가지고 재분배하자는 거 아니냐. 그거 말고 니들이 안 하는 게 뭐 있냐. 그리고 그런 얘기하는 게 뭐 별로 뭐 자본주의를 갖다 바꿀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비판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박노자 교수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뭔가 자본주의를 넘어가는 그 신용이라도 하려면은 계획경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게 없는 한 자본주의를 넘어갈 수 없고 근데 사회민주주의자들 니들은 계획경제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들은 말하자면 자본주의 안에서 그냥 치까치까 하고 있는 그 별볼일 없는 애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이 우리나라 분들이 또 맞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맞는 측면이 있어요. 박노자가 뭐 100%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계획경제에 종류가 있다는 거. 스탈린식의 계획경제가 있어요. 이 스탈린식의 계획경제의 특징 첫째, 전면적 국유화예요. 조그만 동네 구멍가게도 못 열어요. 모조리 다 정부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일체 그 생산 결정이 다 중앙계획경제당국 고스플란에서 내려집니다. 고스플란이라고 하는 거 중앙계획경제당국이 있었는데 여기서 내려져요. 이것을 이제 계획경제 중에서 명령경제라고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명령경제 방식의 중앙계획경제는 90년대 초반에 완전히 다 무너졌고 지금도 이제 이 북한 경제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생산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가지고 아주 쫄쫄매고 있죠.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디 들어가요? 싱가포르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하죠. 문제는 박노자가 모르는 게 있어요. 한국의 박정희 기억나시죠? 5개년 계획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6차에 걸친 계획경제를 했어요. 이거 계획경제 아니에요? 박노자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양반 맞는 소리 했네. 왜 박정희가 했던 계획경제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폄하하면서 왜 저거를 살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계획경제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실천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보급한 게 스탈린 시대 1929년도부터 이제 스탈린이 그 전까지 있었던 그 레닌의 그 신경경 경제 정책을 없애버리고서 계획경제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다 투입하는데 이 계획경제가 시작된 1929년이 어떤 해입니까? 29년도 말에 세계 대공황이 터져요. 그리고 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전면적으로 파탄을 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내에서도 계획 경제가 나타납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대표적인 게 방금 전에 얘기한 거 루즈벨트. 루즈벨트가 이제 전면적 계획 경제는 하지 않았지만은 언제 시작을 하느냐? 1939년도에 이제 이 본격적인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그때부터 미국 경제 전체가 국가 자본주의 들어가요. 국가가 모든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탱크를 몇 대 만들지, 비행기 몇 대 만들지,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는 누구로부터 조달하고 그거를 누가 얼마에 조달하는지를 전부 다 일일이 다 지시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경제학 내부에서 이른바 최적화 이론이라는 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 나중에 전부 다 노벨 경제학상 받는 사람들입니다. 수학적 이론을 가지고서 최적화시켜 나가는 이론들이 만들어 나가는데 이 유산을 가지고서 1945년부터 계획경제라는 사상이 자본주의 쪽에 퍼집니다. 대표적인 게 드골, 프랑스 6차에 걸쳐갖고 4개년, 5개년 계획을 해요. 74년까지 중도 우파 정부였던 드골이 계획경제를 합니다. 제가 그냥 농담이 아니에요. 내셔널 플랜이에요. 드골만 했느냐? 일본이 전쟁 이후에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죠. 자민당 정권 하에서 1970년대까지 계획경제를 합니다. 근데 지금도 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프랑스라든가 일본이 계획경제라는 말을 아예 없애버렸고 우리도 없애버렸는데 우리나라 이제 9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획경제라는 건 관치 나쁜 거고 박정희 체제 유산이고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거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진보 진영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경제기획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93년도에 폐지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도 93년도에 국민경제가 없애버립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30년 전에 20년 됐죠 지금 20몇 년 전에 계획경제라는 것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진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경제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없어진 거 언제냐? 미테랑 때예요. 우파가 집권했을 때는 계획경제를 하고 있었는데 좌파가 등장해가지고 미테랑 정부가 처음에는 울트라 계획경제로 갔어요. 모든 걸 다 국유화시켜버렸다가 이게 작동이 안 되고 막 인플레가 나타나고 이러니까 갑자기 그냥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이 미테랑 정부도 일종의 선구적으로 제3의 길로 그냥 가버립니다. 미테랑이. 근데 아무튼 또 하나 계획경제를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누구냐? 중국이에요. 지금 현재도. 중국이 지금도 제11차 5개년 계획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한국에 박정희 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드골이라든가 박정희라는 거 이제 노태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일본, 그다음 현재 중국, 그다음 또 하나 더 붙습니다. 1928년까지의 러시아, 이른바 신경정책이라고 해요. 여기에 공통점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말 번역이 적당치가 않은데 인디카티브 플래닝이라는 겁니다. 인디카티브라는 거는 인디케이션 해가지고 뭔가 보여주다 뭐 이런 뜻인데 말하자면 야 자동차 몇 대를 만들어 그거를 위한 원료들을 어디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중앙계획정제당국이 미리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대체로 내년 아니면 앞으로 5년 뒤에 수출은 얼마를 달성하겠다. 그거를 위해서 은행은 대출을 얼마 정도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뭐 그걸 위해서 출산율을 어느 정도를 맞추겠다. 이런 목표치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한다는 게 어떤 식이냐? 모든 것을 국유화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국유화합니다. 누구냐? 기관산업들. 그 다음에 특히 금융. 모든 거에 정통점이 뭐였냐면은 은행을 국유화했어요. 드골이 전후에 은행 전체를 다 국유화시켜버렸거든요. 박정희 그랬죠?
일본도 거의 준국영은행이 움직였어요. 아니면 우체국은행이 움직였고, 중국은 지금도 은행이 다 국영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레닌이 이제 이 러시아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일반 중소기업까지 다 국유화시킨 게 아니라 신경영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레닌이 있었던 커맨딩 하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커맨딩 하이츠라는 그 영어 개념인데, 이 인터넷 들어가서 커맨딩 하이츠라는 그 말을 쓰게 되냐면은, 이 말을 치면은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BBC 방송에서 10년 전이 아니라 2007년도에 그 방송했던 세계 경제 문제를 가지고 이 방송했던 그 프로그램 제목이 커맨딩 하이츠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이 중심골이라는 말인데, 경제 전체를 다 일일이 다 우리가 통제하고 장악할 필요가 없이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거에 중심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만 딱 움켜쥐면은 나머지는 다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커맨딩 하이츠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 경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본주의시장 경제에서 금융이에요. 자본 중에 자본은 바로 금융이거든요. 돈 넣고 돈 먹는데, 여기를 국가 권력이 잡으면은 나머지는 다 말하자면 이 급소를 잡혔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다 잡힌다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 썼던 사람이 이 말을 레닌이에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얘기가, 그 당시 이제 트로츠키라든가 뭐 북한이 이런 사람들이 전시공산주의를 주장하면서 전쟁 때 나타났던 이 전면적 말하자면 국가 통제, 말하자면 이 1차 대전 때라든가 2차 대전 때 나타났던 그 전면적 국가 통제 자본주의를 그대로 그냥 가져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레닌이 이제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실제로 경제가 안 굴러가기 때문에 어떻게 동네에 그냥 이런 구멍가게까지 전부 다 국유화시키냐, 그렇게 하지 말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커맨딩 할지 여기만 꽉 장악하면 된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바로 은행, 그 다음에 중앙은행, 말하자면 한국은행,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연료 부분, 에너지, 철도,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레닌이 썼던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 실천한 사람이 바로 박정희예요. 집권하자마자 그 2년도에 뭐합니까? 은행 국유화시켜버렸죠. 철도, 그 다음에 우체국 이런 것들 뭐 원래 국유화였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한국은행이 직원들 움직이니까 못하게 해가지고 국가 권력 산하에서 완전히 그냥 나오면서 이른바 관치금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런 그 계획경제 전통을 이른바 진보 내지는 민주화 세력이 주도적으로 다 깨버렸습니다. 대표님, 네. 배터리도 좀 갈아야 되고요. 우리 김정철 선생님 지금 가셔야. 벌써요? 네, 사모님이 오늘 냉면집 그 개업.